한 주 동안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글귀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준비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에 직접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묵념을 합니다. 사고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네, 무엇보다 조문록에 쓴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가장 첫 마디입니다. 예.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적은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대목만 좀 빼놓고 나머지 뒤를 읽어보면 예. 뭐 그렇게 쓸 수 있지. 명복, 위로 뭐 이런 표현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인데 예. 문제는 이 앞부분 서술이었어요. 아베 전 총리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하. 적어도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애도를 넘어서서 지금 고인을 영웅시하는 방식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게 예. 일본 극우 세력의 인식과 비슷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필생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평화헌법을 고쳐서 일본이 이 무력 증강을 하고 그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열망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워낙에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 전쟁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네. 이 신사 참배는 또 퇴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랬죠. 네. 무엇보다 지금 재임 기간 동안에 일본 정치권에는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랬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파벌 정치가 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2019년에는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 아시아의 번영 그리고 발전, 이것이 이 한국에게도 지금 해당이 되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또 아시아의 번영하면 이게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거든요. 대동아 아시아의- 공영. 예. 예. 그런 부분이라서 더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이제 현직이 아니고요. 전직 네, 일본 그렇습니다. 총리의 사망에 대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는 것, 이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또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좀 외교에서는 일종의 어떤 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총리의 조문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예. 대해서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 측은 일본 최장수 총리가 정치적 테러라는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한마디로 이 사망 원인 자체가 정치 테러다 보니까 네. 예우를 갖췄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과거에 뭐 총리나 과거 외교 카운터 파트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맞상대하는 그런 기억이나 내지는 어떤 실제 만났던 적도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여기다 한마디 남겼죠? 네, 일단 현장을 찾아가는 것 자체 다른 정치인들도 다녀왔는데요. 네. 현장 다녀온 권성동 원내대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망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작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달리하신 분이지만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명복을 빌고 또 일본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텐데 위로의 마음을. 과거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역대 조문 사례를 좀 살펴봐야 적절성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 한국 전직 대통령 사망하셨을 때 조문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일단
실제로 현직 총리가 오거나 혹은 조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공식적으로 역대 한국 대통령 장례에 보낸 최고위 인사는 전직 총리이거든요. 네. 1979년에도 기시노부스케,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죠. 기시노부스케 당시 전 총리를 조문 사절로 보낸 적이 있고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후쿠다야소 전 총리, 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에는 고노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조문 사절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2015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이란 의원 연맹 의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이 왔는데 예. 이제까지 어떤 그 현직 총리가 직접 오거나 조문을 한 적은 없는데요. 이게 한국을 방문한 기록들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일본 대사관에 가서 조문을 하는 것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1대1로 맞대응해서 볼 수 있느냐, 아하. 예, 그런 어떤 뭐랄까요,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합니다. 네. 한편 그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간 적은 있어요. 아하. 이게 뭐냐면 전직 총리 장례식,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전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에 특수하기 때문이에요. 아하. 1998년에 이 당시 정상회담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 선언의 핵심은 뭐였냐면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유명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은 꼭 가야 된다. 특별할 만한 사정이 있네요. 네, 갈만한 곳이었다, 갈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앞으로도 두고두고 외교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평가 이루어질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두고 보죠. 다음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준석 다음은 누구인가? 어허, 포스트 다음은 이준석은 누구인가? 예. 최근에 이제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의 후임을 두고 네. 다음 당권 주자들의 어떤 경쟁 구도가 가열되고 있는데요. 예. 여당 내에서 지금 권력 구도를 두고 여러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말 준비했는데 준비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말이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주요 어젠다 세팅을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쳤으면. 이날 토론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 의원이 다수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내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이 친윤계와 손잡고 차기 당권을 위한 새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부산에 있는 중앙중학교에 제가 3년 선배됩니다. 그동안 우리 당하고 많은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당적을 가지는 제가 알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소중한 인재로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당을 지켜왔던 많은 우리 동지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당권 경쟁 가시화되고 있고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지금 안철수 의원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징계는 받긴 했는데 예. 현재 자맹 중이긴 하죠. 그렇죠.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일단 일축되고는 있으나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새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라는 걸 했는데요. 민당정. 네, 이게 예. 국민과 당과 이 정부라는 뜻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이군요. 네, 저도 처음 본 단어긴 했어요. 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그 현직 의원들이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0명이요. 네, 4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예. 유독 친윤계 의원들 대거 참석했고요. 한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모임을 좀 만들었어요. 세미래라고 하는 모임인데 네. 여기에서 오늘도 지금 모임을 열고 또 관련된 강연, 이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를 강연자로 초빙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네. 여기서 나온 발언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이 한 발언들이 지금 화제가 된 겁니다. 아하. 안철수 의원은 이 인수위의 이 두 번째 시즌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사실상 본인이 이제 인수위를 이끌었으니까 그렇죠. 차기 당권 주자로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성격으로 발언을 했던 거고요. 아하. 그리고 김기현 의원 발언 아까 조금 전에 들으신 발언은 예. 이게 칭찬인 듯 하면서도 네. 내가 중학교 3년 선배인데 그리고 어허. 우리 당에 계시진 않았지만 네. 이제 우리 당이고 열심히 예.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어허.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또 그리고 여기 우리 당을 지켜왔던 여러 동지들이 계신데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당에 늦게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인 안철수 의원을 네. 겨냥한 것 아니냐,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발언을 할 때 안철수 의원 듣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서로 간의 모임에 이제 같이 참석해주면서 뭐 서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 조금씩 생각은 다르지 않나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모임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건 조금 그림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공부 모임에서도 이 모두 발언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 모임에서 반장 선거 얘기하는 아이들 모습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신 분들보다 안 온 분, 특히 장제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불참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네, 마침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랬죠. 이 만나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도 장제원 의원은 불참 내지는 사실상 뭐 초대를 받지 못한 것이 불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없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고 때마침 안철수 의원의 토론회에도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당의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차기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친윤석열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사이의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장 의원이 만들려 했던 민들레 모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데 이어 이번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빠른 당권 교체를 원했던 장 의원의 바람과 달리 6개월 직무대행 체제를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네,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리포트인데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불화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예. 이 불화설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장 의원과 나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남겼는데 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여전히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처분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향이 잡힌 게 6개월 동안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내년 4월까지가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 임기잖아요. 네.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에게 유리하다. 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이에 네. 대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오늘도 이 체제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간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포스트 이준석 이후 국민의힘 당권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 대표 오늘 갑작스럽게 광주 무등산 등반하고 묘한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징계 닷새 만에 이제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잠행 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올린 셈인데요. 네.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을 올리고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월에 갔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당 윤리위로부터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네. 일단 광주를 찾은 것 자체가 본인이 그동안 지방선거 대선 때 특히나 뭐 호남에 공을 들였다라는 걸 본인의 브랜드로 삼아왔거든요. 예. 이걸 좀 더 강조하면서 사실상 여론전을 위한 우군을 늘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또 이 예전에 잠시 대표직을 잠깐 내려놓고 잠행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도 이 한 군데만 들른 게 아니라 그 다음 곳들을 막 들렀는데 네. 이번에도 일단 광주를 들러서 목포를 거쳐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취약지를 내가 꽉 쥐고 있다. 이런 표현 같고. 청년 광주, 딱 청년 광주? 요런 부분들. 예. 나는 네. 미래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강조한 걸 수도 있는데 아하.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여론전 이외에는 돌파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그래서 나오고 당원 있죠. 모집 글도 올리고 그랬었죠. 그랬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다음 말 어떤 겁니까? 네, 귀순이냐 도주냐. 어허. 그저께와 어저께 이틀 연속으로 해서 통일부가 2019년 11월에 있었던 북송 어민 사건에 대해서 북송한 것은 잘못됐다. 네. 이렇게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예. 또 어제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그 어민들을 인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를 했죠. 네.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자 MBC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북송이 결정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에 인계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3년 만에야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민 2명의 원래 목적지는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선장과 다른 선원들을 살해한 뒤 죽더라도 조국, 북한에서 죽겠다며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일행이 체포되자 다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기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같은 통일부 상당 부분이 같은 분들이던데 네. 3년 전과 정반대의 발표를 이렇게 부끄럼 없이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인간으로서 대단히 많은 궁금증이 지금 일고 있고요. 그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바꾼 이유,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당장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지금 일단 그 목소리 나온 것은 2019년 11월 15일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장관만 바뀌고 통일부 대부분의 이제 실무자들은 또 그대로인 상황에서 아직 판단이 거의 바뀐 인사도 것인데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천에. 그 이유, 판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어제 사진을 공개한 게 일단은 그 근거 중에 일부 아니냐. 왜냐하면은 7월 11일에 통일부가 판단을 바꿀 때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을 때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하면은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진을 보여준 게 이제 그 어민들이 넘어가기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강렬하게 거부하는. 예. 그거 외에는 근데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어제 취재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살해하고 넘어간 건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넘어가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하니까 그렇죠. 넘어가기 싫어하겠죠. 이건 그렇죠. 약간 당연한 느낌이 있어서 예. 취재진도 다른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하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이 사건 어쨌든 국정원에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풍을 이용한 사정 정국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어민 3명이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16명을 살해했고 원래는 남쪽으로 올 마음이 없었는데 네. 도주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체포를 됐습니다. 북한에서. 예. 그래서 다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10월 30일에 일단 한번 넘어왔죠. 어떻게 하다가. 예. 그때 근데 우리 군이 이제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넘어왔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11월 2일에 다시 한번 넘어왔을 때 이제 우리 군이 일종의 체포를 하는 형식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6명을 살해하는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나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단 망명자로 볼 수가 없다. 보호 대상자로 볼 수가 없다. 네. 범죄인이니까 인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야당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도 수긍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기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들어보신 것은 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죠. 예, 이해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네. 그 말씀하신 게 국회 정보위원들은 일반 국민들께서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감청 정보 이런 것도 같이 들었겠죠. 이런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 여당에서는 16명을 살해한 끔찍한 살인범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되니까 귀순서 밝히면
보호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것이면은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 범죄다.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뭐 유엔 난민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르면 고문 등의 위협이 예상될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허. 또 우리 헌법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귀순 의사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렇게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하. 결과적으로 결국 핵심은 이 16명 살해하고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정치적인 망명자, 뭐 귀순자, 난민,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볼 수 있느냐가 될 텐데 네. 표디께서 그때 국회의원이셨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판단이 잘 정확하게 언론에서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좀 되살려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운 전 의원처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등의 특별 이제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를 서약을 하고 정보 확인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밝힌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당시 정보위원이 아니라서 그 정보는 몰랐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확인이 돼서 여야 큰 이견 없이 그런 북송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김동인 기자님도 혹시 이 망명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네, 근데 당시 분위기로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위에서 보고를 했었고 정보위원장의 반응이 저는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혹을 안고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봉우 연구원이 가져오신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문자 메시지로 발표된 영부인의 입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최근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자꾸 사적 채용이다, 사적 인연이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식 입장이 문자 메시지로 보도로 공표되는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이걸 보도한 어제 세계일보 기사 일부를 MBC 아나운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 저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네,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뜻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언론에 제공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네. 김건희 여사 입장은 맞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발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 지금 방금 들으신 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지인에게 보냈고 지인에게. 네. 그 지인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출처로 세계일보가 입수를 해서 문자 메시지 전문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와 본인은 무관하다고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고 하더라요. 아하. 복잡하네요. 두 분은 혹시 이런 형식의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대단한 공인? 네. 영부인급의 인물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한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동인 기자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저도 이런 점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문제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 문구 자체는 한 사람 지인 한 명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인 여러 명한테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이 지금 해킹당했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형태의 문자고 그 지인 한 명 한 명을 보낼 사람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나하나 터치를 하면서 보냈다는 뜻인데 아, 대통령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고생을 왜 영부인에게 시키는 거죠? 아,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공보 체계가 취임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네. 일단 왜 이런 식으로 꼭 발표를 했을까? 지금 뭐 제2부속실은 없지만 부속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부속실 통해 발표하면 되죠. 공식 입장으로. 예.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세계일보가 이 보도를 한 다음에 이걸 받아쓴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 이거 보도를 보면요. 마치 국가기관이 보도자료 냈을 때 그거 받아쓴 보도들이 쭈르륵 나오는 거랑 비슷한 양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가 마치 하나의 보도자료처럼 취급 이게 언론 입장에선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입장을 내니까요.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대통령 부부 사진을 비공식적으로 단독 공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강신업 변호사 그 대표죠.
영향력이 무척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 언론에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시작돼서 우리 언론이 좀 아쉬운 모습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실에서 사진 같은 거를 팬클럽에 이렇게 먼저 단독 공개를 하니까 네. 그걸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팬클럽이 주목을 받고 강신업 변호사 회장이니까 그의 발언까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적절성과는 무관하게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제 김건희 여사 입장 나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지 기준으로만 강신업 변호사 언급 보도가 146건이나 됩니다. 한 달. 와. 거의 매일매일 다 인용했어요. 뭐 이준석 대표는 구속해야 된다. 박지원 전 원장은 천하의 요물이다. 아하. 김건희 여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뭐 그러니까 갖가지 말들이 굳이 보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예. 엄청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언론 보도도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 언론 보도가 아쉽긴 하지만 또 언론의 속성상 또 경쟁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이런 취재원에서 뭔가 나오면 보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천인 대통령실 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비슷한 대통령실 내부의 뭐 공보 문제라든가 예. 내부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요. 일단 6월 말에 그 윤 대통령의 팬클럽인 윤사모 관계자 3명이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이게 이제 기자실이죠. 예. 여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가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예. 대통령실의 모든 공간들은 정확한 목적과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춘추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냐 논란이 한번 됐었던 적이 있고요. 어제는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에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인 안모 씨가 또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네. 이게 파문이 커져서 일단 오늘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동생 문제 있다고 동생하고 엮으면은 연좌제 아니냐. 이게 대통령 육촌 채용 문제에서도 자꾸 연좌제라고 이제 그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연좌제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 신청서 쓰라고 했을 때 네. 당시에 그때 가족에 대한 뭐 쓰라고. 네, 가족이 돼서 개인 가족 정보를 쓰라고 해서 뭐 이것도 연좌제 아니냐 비판이 반대로 제기됐던 적이 있긴 합니다. 연좌제 내로남불이 또 등장을 했군요. 그렇게 보니까. 좀 아쉬운 대통령실의 논란과 반응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강합니다. 네. 게다가 그 누나라는 분이 꼭 동생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상당히 강한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랬다면서요? 그 채널 자체가 혐오 발언으로 영구 폐쇄가 된 채널이기도 해서 네. 같이 활동을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죠. 네네. 대통령실에서 또 공식적으로 예.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그 반응들도 좀 나왔었고 이게 지금 어떤 그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에서의 메시지도 지금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제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2부속실 만들면 되는 것 아니야?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죠.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